예,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가 주최하는 웰다잉 포럼 5회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정연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상황에서 보는 우리의 삶, 그런 측면에서의 웰다잉을 제가 봤다면 오늘은 다시 이제 저희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음까지, 임종까지의 삶을 봄으로써 또 그리고 의학적인 그런 측면을 봄으로써 웰다잉을 준비하는 그런 또 세션을 갖겠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휴먼스의 디렉터 지영이고요. 오늘도 이 포럼 시리즈 준비해 주신 조명진 프로그램 부장님과 같이 사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님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최윤선 교수님. 잠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가복지병원에서 내과 과정을 하신 후에 미국 아이오와주 머시 호스피털에서 호스피스를 관계를 연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와 대학 가정의학과 노인병학 펠로우를 역임하시고 이후 미국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완화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동시에 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으로 봉직 중에 계십니다. 또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그룹에 속해 계시고 또 그 그룹을 선도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실 주제는 생애 말기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문제는 저희들 모두에게 다 관련되는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귀중한 분을 오늘 참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최 교수님 제가 바톤을 넘겨드릴까요? 네.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공유하는 거를 예, 스타트 하도록, 천천히 하시죠. 공유가 되셨나요? 예,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 얼굴은 끄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너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좀, 저도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를 보니까, 이게 그 인문학 쪽의, 말씀들을, 이제 주제들이 이제 이 포럼 자체가 그런 거라서 하는데, 저는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 이제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 현황,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뭐가 ICU인가 위주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선생님이 잘 많이 소개해 주셨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주로 어떤 분야에 일을 했고, 또 어떤 데 관심이 있었나, 좀 이렇게 제 스토리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여태까지 왜 호스피스를 하고 있나를 또 요즘에 또 시간이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첫 직장이 그 가정의학과 수료를 하고 또 아시겠지만 92년 네, 네, 전문의를 따고 첫 직장이 이제 그 무료 병원인 성가복지병원이었습니다. 미아리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병원이 그래서 많이 이제 임종 환자를 또 어, 또 본의 아니게 또는 타의에 의해서 또는 어떤 운명에 의해서 또 보게 된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가정의학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증 환자를 보거나 이러지를 않았고요. 사실 입원 환자를 많이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과 전공의가 있고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같이 그 파견을 내외산소 플러스 알파과를 돌면서 같이는 하지만 그거를 전공하는 그런 그, 그 과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를处罰받고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정말 임종이 임박하면 엠브를 잡고 집으로 모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끝까지 임종 환자를 보는 거가 저는 이제 경험이 거의 없었고 또 하나는 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이렇게 포함해서 임종을 끝까지 지킨 경험이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 갔을 때. 그런데 가자마자 너무나 많은 환자의 임종 환자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스피스를 공부하는 기회가 생겼고 또 제가 거기서 적응하고 또 제가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또는 그거를 그 위에서 또 호스피스를 또 약간 접하게 되는 그 기회를 좀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거기 2년 동안 근무했는데 거기서 한 100여 명도 넘게 돌아가셨지만 100여 분의 환자를 임종을 시켰고 거기서 이런 그 관찰로 석사 논문을 받았고요. 또 너무 또 학교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97년에 이제 교수 발령을 받고 또 98년도에 또 암환자와 관련해서 박사 논문도 쓰고 또 2000년도에 그 교수 발령 받고도 학교에 들어와서도 또 그때 당시 호스피스 관련 그 운동, 호스피스 관련돼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여서 저도 경험을 살리고 또 학교 들어오기 전에 아이오와에서 또 호스피스를 공부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그 리뷰 아티클도 쓰고 또 여기저기 또 짜집기를 해서 또 그 엑기스를 해가지고 책자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어서 그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됐을 때 미국의 한창 완화 의료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 호스피스 말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완화 의료로 막 전환이 되는 용어가 그 단계에서 제가 거기서 리뷰를 쓰고 또 약물이 또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 이제 변비가 제일 흔한데 그거를 이제 그 날록손이라는 또 이런 안타고니스트를 이용해서 변비를 또 예방할 수 있다 해서 요즘에 이제 한 20년 후에 나온 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파징 그거에 관련된 또 리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화의료에 계속 환자로 가정의학과인에도 이제 호스피스 후원이라든가 그또 봉사자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해 총무를 맡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정의학과에 임종 환자 이런 환자를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입원 환자를 3대0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을 그 CDC 손더스가 말한 토탈 페인의 관점에서 그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한국적인 도구도 필요하고, 또 의무 기록지도 필요하고, 또 예후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뿐만 아니라 비암 환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호스피스 대상으로. 또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제 연명으로 결정법이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죠.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2017년에 호스피스를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맞는 거를 조금씩 연구하는 연구회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호스피스 따로 연명으로 따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떤 면에서는 두 법이 갑자기 합쳐지면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연명으로 결정법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호스피스랑 여기도 있겠지만 개념 자체가 가장 마지막에 그 대상자가 결정을 하는 이행을 하게 되는 연명으로 결정법하고 또 가능하면 일찍 돌봄이 제공되는 혜택이 많이 가는 호스피스법하고 막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너무 어려운 법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명으로 위원회 위촉도 하고 급하게 우리나라에 맞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그 진료 범위 폭을 정하는 권고안을 또 갑자기 만드는 데도 참여했고 또 법에 정의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말기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임종 과정에 대한 정의는 어떤지 의사들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정신없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나오는 시기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꾸준하게 학생하면서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그 가족을 위한 질평가 도구, 삶의 질평가 도구, 환자를 위한 삶의 질 측정 도구 같은 것을 지도를 했고요. 의대생한테 선택 과목으로 코비드 19 전에 그 분야학 오디세이라고 해서 생애말기 돌봄 강의도 15시간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속 앞 강의에서도 제가 발표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인 임종이 일어나고 임종 돌봄이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병원에서 급성기 병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제가 소속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처음에 14배도로 시작해서 이제 5인실이 4인실로 줄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10배드에 입원형의 호스피스 병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고요. 아쉽게도 작년 2015년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재작년 말 12월로 이제 자문형만 운영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지금 문 닫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다시 호스피스 지금 현재 작년부터 회장을 다시 2년간 임기를 맡고 있고요. 제가 이사장 할 때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인정위 제도가 그때 여러 원로 자문 선생님들과 의사들이 찬성을 해서 인정위를 시작을 했고요. 5년마다 갱신인데 이제 두 번째 갱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스토리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관련 내용이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환자를 보러 가거나 컨설트를 보거나 또는 학생들 또 일반 강의를 할 때 가장 이제 이 용어 자체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가 다 있는데 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또 필요한지, 뭐가 다른지, 그리고 호스피스가 전인적 돌봄인 모든 말기 환자한테 다 필요한 건지, 또는 일반 컨설트를 의뢰하는 의사들은 언제, 누구한테, 또는, 컨설트를 내야 하는지, 어떤 환자를 또 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진의 호스피스를 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 높은 세계말기 돌봄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어떤 기존의 의료와 다른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이런 그 타이틀로 접근을 했을 때 뭐가 다르고 어떤 만족도와 어떤 그 생애 말기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진행됐던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화는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은 됐지만 지금 현재 왜 기존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열심히 하거나 뜻을 갖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 제도화가 됐을 때 기존의 정신을 가지고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게 진행이 안 되는가? 왜 점점 더 배리어가 생기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돼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어는 우리가 법만 많이 강조가 됐지 그 법의 그 정신인 이렇게 함께하는 의사소통 또 우리가 법의 용어로 말하면 이런 사전 돌봄 계획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이 굿데스는 어떤 거고 결국은 우리가 굿데스를 위해서 이런 제도화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제공하고 어떤 아웃컴을 바라고 이런 그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질문이 되는 거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율 제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서비스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이런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 및 인종 돌봄 모델을 생각해 보면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저희 발표 선생님들이 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또 책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사전 돌봄 계획에 관한 내용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연명으로 연명으로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것만이 사전 돌봄 계획으로 자꾸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엄밀한 개인적인 차원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고, 이거를 어떤 사전 돌봄 계획이라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제도나 의료진들이 그 환자들의 그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돌볼 건가,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 중에 하나가 예시가 아직까지 근대 현대에는 이런 생애 말기에 가장 좋은 모델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모델로 하나의 예를 들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 의료보험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질병들이 4개 그룹으로 인종제 이런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환자가 사망한다고 이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갑자기 서든데스하는 것도 있지만 암처럼 수개월만 반짝 또는 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인종 과정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장기 부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수년간 반복 수개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노쇠처럼 아주 슬금슬금 나빠지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서 인종하는 이런 질병의 그 질병들을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또는 생애말기 돌봄의 그런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도 여명이 그 예후가 그 예측이 가능한 호스피스에서도 암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명 예측도 어렵고 신부전이나 장기부전들은 그래서 또 이런 생애말기 전략도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질병 그 자체 그 개인으로 질병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바라는 거죠. 노말이라고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졸리고 뭐 기운 떨어지고 혼술하면서 인동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은 사실 가정에서 돌보거나 노쇠 환자들처럼 노안 이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가 대부분 병원에서 돌보는 환자들은 굉장히 혼수 상태에 빠지고 환시환청, 뭐 또는 헌망, 또 뭐 경기까지 하시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과정에 보이고 두 개의 인종까지 과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진의 혜택을 원하는 의료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룹은 이렇게 어려운 인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액티브 다잉이라는 말을 또 가끔씩 쓰는 데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인종 돌봄을 적용하는 인종기는 보통 어떨 때는 우리가 인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그 인종까지의 과정을 역으로
후양적으로 보면 한 열흘에서 2주 전에는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종 과정을 보면 이제 못 움직이시고 이제 먹는 것도 다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못 드시고 선망도 오고 잠이 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식이 이제 저하되고 또 게스레틀이라 해서 가래가 그렁그렁 하는 것도 보이고 열도 좀 나고 이런 과정이 또 거쳐서 나중에는 혼수 상태라든가 손발도 차지고 또 호흡 패턴도 이렇게 몰아서 쉬거나 막 얇게 또 빨리 쉬거나 또는 거의 안 쉬다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쉬는 이런 호흡 패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운동 임박할 때 또 과정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운동하고 싶다 또는 뭐 환경도 집 같은 환경에서 또 가족들과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질 높은 생애말기 돌봄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거에는 통증도 없고 일단 굿데스와 마찬가지. 굿데스의 그 컴포넌트가 다 들어있는 거겠죠. 그런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돌봄의 장소로 운동 장소를 같이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보면은 크게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돌봄을 받다가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받다가 또 병동에 올라와서 또 호스피스로 해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운동했던 분, 또 고통스러우니까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 이렇게 돌봄의 장소나 임종의 장소도 현재는 많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여기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원하는 바람직한 뭐 도시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를 또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든지 간에 존경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해지면서 통증이나 다른 증상에서 해방되고 친근한 환경 안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운동에 바라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벌써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가 넘으셨고 또 이렇게 하셨던 연구인데 거의 뭐 이게 오래된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상이라고 하는 죽음의 조건을 보면 적절한 기념 무병사 자식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지 않고 패키치지 않고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자손이 잘 사는 거 자다가 안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또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이랑 다른 거는 전현태 교수님 강의해 주셨지만 외국에서는 내가 얼마나 다른 인종 돌아봤을 때 삶이 남한테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했느냐도 좋은 조금의 조건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타임, 머니 이것들이 다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했냐를 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사회적으로나 좀 달라졌겠죠. 거의 뭐 20년도 넘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직도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가족의 영향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HO에서는 말하기를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 되고 환자 그리고 가족들의 바램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게 또 인상적, 문화적, 도덕적 기준과도 적절하게 일관된 것을 좋은 기본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죽음의 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실은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2015년 했을 때는 18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중앙 호스피스 선생님들이 이제 대답을 잘하시고 거기다 답을 잘 하셔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2021년에는 국가 간 죽음의 질, 이 죽음의 질은 결국 생의 질이거든요. 말기, 생의 말기. 네, 공동 차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의 말기에 의료 혜택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의료의 질도 높지만 생애 말기 돌봄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회에 를 어그리할 수는 얼마나 됐을까는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생애 말기를 때 우리가 병원에 오면은 계속 어느 병원마다 유행처럼 환자 중심 돌봄을 써놓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완화로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사람 중심, 특히 세대 말기만에는 환자의 개념보다는 사람 퍼슨으로서 거기에는 피지컬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코소셜, 소셜, 스피리추얼 문제가 다 같이 해결돼야지만 이상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평등이나 통제 개념보다는 인디비주얼라이즈 케어, 또 사람 중심, 거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한 결정, 이런 것들을 그런 그 요구가 충족됐을 때 이제 이상적인 돌봄이라고 하고, 이런 전인적 돌봄을 표방하고 나온 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이 생애 모든 질환의 어큐트 뭐 질병 같은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생애 말기 때는 이런 전인적 돌봄이 가장 좋은 돌봄의 표본이 되고, 그거를 가장 잘 구현한 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이게 프로페셔널 팀이 환자가 인동할 때까지 살아있는 환자의 그 역량을 체계로 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그 장애를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제 이거를 최소한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독립적으로. 누구나 그 의존적이 되는 거를 삶의 질이 의존적인 삶을 삶의 질이 높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이 정신을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부여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 자체보다는 또 남은 여생에 오히려 반대로 관심을 줄 수 있고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사람이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거를 비인격적인 배우에 대한 어떤 반대로서 비인과나 비인격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인간적 회복 운동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도에 모연 호스피스에 있듯이 리틀 컴퍼니 오브 메리, 마리아 자빈자는 여기 수녀님들이 모연 호스피스 수녀님들이 시작을 이제 이런 모든 임종 환자는 병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인적 돌봄이 필요하고 임종 환자의 그 대상자를 포커싱해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가정방문부터 시작하면서 돌보기 시작한 경우로 우리 한 국내 호스피스를 어, 그 역사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4년에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저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영국의 역사에 버금가는 영국이 65년, 6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뒤지지 않는데 이게 정착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불안정한 언스테이블한 상황이냐? 그거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스피스 제가 병동 1년 전까지 운영했을 때 저는 보호자들이 이제 컨설트 가서 의뢰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이제 나는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대기 기다리다가 겨우 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분부터, 아직은 보호자를 이제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갈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말 꺼내지 말라. 호스피스 오는 것도 이제 기분 나쁘다. 호스피스 이퀄 죽음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오기는 왔는데 갈 건데 여기서 이제 퇴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갈 건데 거기 가면 수액은 주느냐,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은 그대로 처방이 되냐, 이런 게 사실은 아직까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인적 돌봄, 호스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무료, 체리티, 볼룬터리, 또 종교단체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의료와는 또 마지막은 그런 거죠. 의료가 아닌 걸로. 그래서 어떤 그런 너무 또 그런 쪽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그죠? 아무것도 안 해준다. 뭐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호스피스의 그 어원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 호스피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는 각국에서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호스피스가 팔리아티브가 아니고 호스피스가 항상 아니고 완화의료가 항상 완화의료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스피스가 토탈 페인의 개념, 피지컬뿐만 아니라 멘탈, 소셜, 이모셔널 디스커스
나한테 뭔가 불편한 것은 다 고통이다로 시작한 철학적 개념이지만, 이제는 WHO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완화 의료를 쓰지만, 이런 완화 의료, 호스피스, 이런 용어는 각국의 의료 체계가 어떤지, 또 역사적 발전 배경에 따라서 어떤 데는 호스피스라고 아직도 쓰고, 어떤 데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쓰고, 또 어떤 분은 완화 치료라고도 쓰고, 완화 의학이라고도 쓰고, 완화 돌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또 생애말기 돌봄, 우리나라는 이제 제5개념 계획에 또 생애말기 돌봄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병의 심각한 정도, 서비스가 어느 시점에 제공되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어떤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완화의료나 호스피스로 이제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WHO에서는 아예 호스피스란 말이 없어요. WHO는 이제 완화의료입니다. 조기 발견, 철저한 평가, 통증과 정신사회적, 영적인 다른 문제들의 치료를 통해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연관된 문제를 가진 환자와 대상이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을 지지하되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앞당기거나 지연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환자 돌봄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도 통합시키고 임종하기 전까지 환자가 삶 속에서 가능한 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체계를 제공하고 팀 차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또 조기에 제공할 수만 있다면 질환을 조절하는 치료, 기존의 치료과와 연계해서 제공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련한 것들을 합병증 등을 관리하고 이해를 돕는 연구도 시행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크게 보면은 어떤 질병의 치명적인 질병 시기에 일찍부터 뭐 말기 임종기 때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대상자는 환자와 가족이고 궁극적인 거는 삶의 질을 어, 살아있는 분의 환자를 보는 거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삶의 질을 높이고 그렇고 죽음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임종 환자를 보신 분들 계시고 또 가족들 중에 아프신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셨겠지만 진단받고 임종까지 이렇게 가면은 직진으로 가면 누구나 이때부터는 호스피스 해야 되겠다. 이때부터는 뭐 완화 의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질병은 뭐 치료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치료하고 나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빠지는 시기 되면 이제 또 임종이나 또 호스피스 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호스피스 와서도 또 완화율이 병동에서 너무너무 컨디션이 또 좋아져가지고 다시 항암 치료하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왜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거나 그러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아까 말씀드린 임종 과정 마지막 한 1, 2주에는 어느 정도 임종을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임종 돌봄을 영어로는 이제 컴포트 케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임종 돌봄을 이제 컴포트 케어라고 했을 때 보통 호스피스 초창기의 호스피스는 의료보험 수가가 달랐기 때문에 보험 수가가 여명이 한 6개월 이내인 환자를 이제 호스피스로 해가지고 전인적 돌봄 대상자로 됐고 이제 점점 이런 그 정책이 바뀌면서 WHO에서도 팰리에이티브 케어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일찍 또는 임종기가 아니더라도 또 여명에 상관없이 요구도 기반으로 적극적인 증상 조절과 고통을 줄여주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로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암뿐만 아니라 비암 환자 대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호스피스를 많이 얘기하는 곳은 여명 기반으로 어떤 그런 정신을 얘기할 때 이제 임종까지의 그 얘기하는 거고 완화의료는 또 요구도가 있을 때 꼭 임종기가 아니고 여명이랑 상관없이 어,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은 조기에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암이 안 들어갔을 때 또는 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전의 개념으로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이제 생애말기 돌봄이 오히려 임종 돌봄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넌 캔서가 들어오고 또 이제 그
들어오면서 또 암뿐만 아니라 또 비암, 그러니까 비암이 들어오면서 또 이런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라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말기 환자를 보는 생애 말기 돌봄으로 좀 광의의 그 용어로 사용이 되고 또 끝은 비슷합니다. 그 차별과 돌봄까지. 그 중에 가끔씩 보면 이제 서포티브 케어, 지지 돌봄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진짜 암 환자 항암 치료하는 때부터 조기에 시작하지만 이런 생존자 관리까지 하는 서포티브 케어라는 용어도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슬라이드인데요. 호스피스는 그냥 정의를 하면 호스피스는 어떤 철학이나 정신으로 전위적 돌봄의 철학으로 많이 정신이 살아있어서 이 철학을 지키고자 하는 데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말을 쓰거나 초기에 제도화할 때 여명 예측이 중요한 보험수가나 제도화할 때 이제 호스피스를 많이 쓰고요. 특히 비암이 들어가면서 또는 좀 조기에 이런 그 돌봄을 완화 돌봄을 시작하자고 하면서 완화라는 말로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스피스 팀 또는 우리는 완화의료 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다학제 팀이 인볼브하는 것을 전문 완화의료 하고요. 모든 의사들은 일반 완화의료의 개념으로 치료와 병행해서 고통을 정감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의 통증 완화는 인종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일반 완화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쓸 때는 생애 말기 돌봄으로 이제 터미널보다는 같이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라는 말을 쓰고 생애 말기가 질병에 따라서 수주에서 수개월, 수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비암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생애 말기 돌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에 시행됐고 2017년부터 준비 6개월 전에 호스피스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법은 하나인데 시행 날짜가 틀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자기결정권과 이게 강조가 됐지 어떤 필수 의료,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오블리게이션은 아닌 법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은 들어갔지만 이게 꼭 오히려 자기결정을 약칭도 연명으로 결정법이죠. 연명으로 결정법이 약칭이 된 법이 통과됐고요. 거기에는 임종가정 환자라는 말이 나오고 말기 환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합니다. 회생 과정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막에 임박한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연명 예측이 있어 어렵지가 뭐 1주, 2주 하는 거는 거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를 두리뭉실하게 했지만 이거를 또 설명하는 또는 질환별로 다양한 또 그 설명이 또 붙어야만 이해가 되는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일반 병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받는다. 또 대대적으로 좀 홍보가 됐고 기대가 많았죠.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5개년 계획도 법에는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 위원회도 또 있어야 되고 그 내부에는 이렇게 나눠져는 있습니다. 호스피스 관리 체계, 연명의료 관리 체계, 중앙 호스피스 센터, 권역 호스피스로 나눠서 연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제2차 호스피스 연명으로 종합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호스피스 접근성 향상되고 연령으로 결정제도 정착도 활성화도 되고 정보 제공도 생애 말기 지원도 하고 서비스도 강화.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호스피스 하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코비드 19이 터졌잖아. 오히려 이렇게 접근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이용률도 높이고 기관도 많이 설치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중단이 되거나 그 공공기관들의 호스피스 병동이 코로나 환자를 받는 전담병원으로 변환되면서 오히려
정상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최근 그 코로나 시기에 일어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자문형뿐만 아니라 입원형, 가정형을 유기적으로 완화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대상자도 지금 많이 또 그 사이에 늘렸습니다. 호흡기 질환 질병 코드까지 확대하자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많이 프로액티브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 현실이 또 많이 사회 여건에 따라서 또 아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자문형, 기존 과에서 일반 병동에서 보는 거죠. 또는 외래에서도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팀이 그 치료하는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상자는 이제 제한이 없고요. 입원형은 말기 암만 대상이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다음에 보통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통증이나 호흡곤란, 심폐 증상 기본, 심리사조 영적 돌봄 이게 다학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요. 또 자원 연계, 미술 음악 요법 같은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하고 임종 돌봄 또 사별가족 돌봄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 개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입원형과 가정형을 하다가 지금은 작년부터는 이제 자문형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보면 이제 말기가 일단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면 사전연명 쓰거나 사전의료 의향서를 썼던 환자들이 이제 말기가 되면 호스피스 완화 의뢰가 되면 저희 팀이 가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설명이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인데 이제 이용 신청서를 이게 좀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긴 한데요. 의뢰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해서 이제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이런 형식이 됐고요. 이번형 같은 경우 이제 건강보험 수가도 제도화가 되면서 법이 생기면서 어, 됐고요. 그래서 이번형은 일당 정액제입니다. 그러니까 등급별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종합병원이다. 그다음에 독립형으로 하는 의원급이다. 이런 것, 그에 한해서 액수가 정해지는 하루에 뭐 30만 원이다. 하루에 40만 원이다. 하루에 20만 원이다. 이렇게 일당 정액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입원실, 격리실, 임종실 이게 다 수가가 일당 정액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언더 트리트 할까봐 전인적 돌봄 상담료라든가 임종관리료 또 마약 같은 거는 행위별로 환자한테 투여되는 대로 돈을 지급하는 이런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에도 혈액제제는 다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식대나, 이렇게 또 해주고, 그다음에 식대, 투석료, 투석액, 뭐 이런 거, 신경 차단 파괴 수료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방사능 치료, 이런 여러 가지들이 통증이나 증상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 별도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음파나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는 오셔가지고 이런 거, 언더 트리트 할 거를 오히려 걱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지만 아직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당 정액제와 생리대 수가로도 나눠져 있고요. 또 격리도 환자가 선망이 있거나 이럴 때는 보험으로 7일, 또 임종실을 또 1인실에서 4일 이렇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은 1인실이 하루에 6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선망일 때 7일간은 6만 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임종실에 또 나흘간은 토탈 한 11일은 또 하루에 6만 원 정도의 1인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형에서도 이런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도 입원형처럼 그걸 보면은 보통 액티브 다잉이 한 1, 2주가 되니까 그 병실만 있으면 병실 사정에 따라서 좀 그나마 다인실이 서식실이 아닌 곳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으로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임종관리료도 있고 임종실도 입원료도 있고 격리실 입원료도 있고 또 요즘에는 상담을 해도 뭐 1시간, 2시간 했는데도 이제 나는 이제 안 할래요 하면은 수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등록을 해야지만 호스피스를 그때부터 수가를 책정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필요성을 인정해서 사전에 이거를 호스피스 설명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전 상담료도 최대 2번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거부했던 환자들도 또 시간이 1, 2주 지나서는 다시 호스피스를 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2번까지의 사전 상담료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인력 기준이나 또 그 호스피스 정돈이나 자문형 등 이렇게 팀으로서 전문 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추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어떤 인력 기준이 20정상 1명, 뭐 이렇게 간호사도 10개 정상당 1명. 이거는 이제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10명당 뭐 이런 식으로 환자당 몇 명으로 이렇게 자꾸 요거는 이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직종별로 인력 기준이 있고 또 자격을 계속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수 교육만뿐만 아니라 보유수 교육을 받게 해서 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호스피스 센터에서 많이 개발하고 또 각 권역에서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전문 인력 표준 교육, 그래서 이론 교육이 40시간 실무 교육, 법정 필수 교육 추가로 가정형이나 자문형을 받으려면 또 추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돌봄 우리가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고 있고 의사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정위 제도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문 간호사 제도까지 있습니다. WHO에서는 처음에는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한테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랬다가 이제 15년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의료 시스템에 아주 코어 컴포넌트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통합돼서 제도 시스테믹하게 접근이 되게 하고 특히 1차 의료에서부터 커뮤니티 케어에서부터 이런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되어야 한다를 강요하는 어떤 그 결의를 했습니다. 2024년에 2014년에.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마약도 부족한 시기였지만, 마약도 많이 또 개발을 해야 된다, 법도 있어야 된다, 뭐 교육도 시켜야 된다, 기관도 있어야 된다, 이러다가,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스며들어서 또 단절됨 없이 지속 가능하게 이런 생애말기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돼야 된다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거가 계기가 된 논문이 MGH에서 있었던 애니제임에 실렸던 되게 중요한 완화의료가 클리니컬 케어에 통합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를 밝힌 근거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넌스몰셀 령 캔서에서 조기로 같이 주기적으로 완화의료 팀이 같이 봤을 때 이 일반적으로 완화를 팀이 안 보고 기존에 항암하고 그냥 기존 치료수만 봤을 때보다 결과가 좋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제 앤드류 빌링스 이게 완화의료 팀 제가 MJH에 있을 때 완화의료 팀이 같이 인벌브에서 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과를 보면 이게 그 전체적인 생존율이 좋아지거나 똑같거나 더 좋아졌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거는 경감이 됐고,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 케어기버의 삶의질은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는 전략이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엔더블 라이프 케어를 하고, 이런 제공하고 했을 때 해가 없으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이런 것도 부작용이 있고 해가 있는데 이 완화 의료를 같이 하고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고 노력을 했을 때 해가 없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는 호스피탈 베이스 팰리티케어가 중간에 껴 있는 자문형 팀, 그래서 자문형 팀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면 호스피스 전문가고 사설가족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전 돌봄 계획을 지속하면서 이런 과정에 이제 끼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2014년에는 그 제공 서비스의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눠서 제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필수 교육을 받고 추가 교육을 받고 보수 교육을 받는 이런 전문 완화 의료 팀이 모든 인종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는 완화의료 접근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해야 된다. 기본적 보건의료에 다 접근을 하게끔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일반 완화의료 그다음에 레벨 2가 일반 완화의료인데요. 그것은 급성기 의료기관이나 이런 그 의료진들은 질환치료와 통합된 이런 서포트 증상 조절을 위한 완화의료적 치료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통증이나 인종돌봄이죠. 그리고 나서서 그 환자의 중증도나 어떤 그 언맨 니드의 복잡성에 따라서는 레벨 3 호스피스 케어 전문 치매 의료대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라. 이런 거고 대부분의 이렇게 전문 완화의료에 복합화된 중증들 환자들은 암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또 이런 그 전체 완화의료 제공자의 380% 미만이 이런 전문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기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갭을 이렇게 여기까지의 좀, 법에는 전문 완화의료로 팀 접근 이런 거를 주로 설명한 것 같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 또는 일반 보건, 일반 의료진들한테도 일반 완화의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차 의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완화 의료의 질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환자를 잘 먼저 잘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라. 환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는 뭐 서프라이즈 퀘스천 이게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측정하는 도구도 사용하고 또 평가 어세스를 그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세스먼트 툴 그다음에 케어 플래닝,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을 하면서 언맨 니즈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환자한테 맞춤 케어를 제공하라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언제 의뢰하냐면 우리나라에도 이 앱을 지금 핸드폰에 스피스 앱에 깔아서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너럴 인디케이터,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자를 어떻게 이게 대상자가 되는지 아이덴티파이하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퀘스천은 간단합니다. 개원가에서는 뭐 외래 보다가 내 환자가 수일 또는 수개월 내에 죽을 수도 있을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면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이런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을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 시기라고 보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제너럴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상생활이 저하되고 뭐 1년에 2번 이상 계획이 없던 병원에 입원하고 50% 이상 침대나 의자에 있고 뭐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럴 때 벌써 사전 돌봄 계획을 위한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가 이제 서프라이즈 퀘스천이고요. 그 질환에 따라서 이게 암 환자냐, 뭐 심장 환자냐, 뭐 호흡기 환자냐에 따라서 각각의 또 특수한 스펙, 특정 임상 지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법 통과된 다음에 진료 지침을 제가 앞에 말했던 거를 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여명이 6개월, 여명이 확실해지면 6개월 이내에 또 말기 돌봄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도 있고요. 또 오히려 완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논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죽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든가, 죽음이 임박할 때는 아주 긴급히 논의하는 시기라고 또 제시하는 페이퍼도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우리나라에도 말기와 임종 과정에 대한 정의, 의학적으로 어떤 판단 지침에 의해서 어떤 환자가 대상이 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그것을 학회와 중앙호스피스 복지부랑한테 만들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합 완화의료 의료 결과 척도를 그리고 또 영국에서 쓰고 있는데 하나의 메디컬 레코드면서 설문지면서도 하는데 이거는 언맨 니드 그 신체 증상, 심리적, 영적, 의사소통, 실적 문제를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또 볼 수 있게 차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호스피스 돌봄의 전인적 돌봄을 이 차트를, 이 설문지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전인적 돌봄 니즈를 파악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주기적으로 3일, 7일 이렇게 하다 보면
돌봄의 질량사, 우선순위, 어떤 돌봄이 먼저 어전트한 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변했나 인정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자를 언내미들이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타당도 신뢰도 조사해서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로 돼 있고요. 영문 그 한글판은 이 홈페이지, 아이포스 홈페이지에 다 한글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적 돌봄 준제를 이제 우린 돌봄에 있게 인정하신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커션을 했는데요. 환자의 불안, 가족의 불안, 우울, 그다음에 얼마나 평화롭게 또 자기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고 정보를 어떻게 얻었고 시대적인 트러블러가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그래프로서 이제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기관끼리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나, 어디가 우리가 뭐가 미진한가를 파악하는 데 더 도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 이제 사전 돌봄 계획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와 연명으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서식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전 돌봄 계획이라 하면 언제 질병의 언제 시기든지 아까처럼 서프라이즈 퀘스천처럼 질병이 어떤 시기인지 이루어질 수 있고 악화되는 과정에서 환자 측 요청이나 의료진의 권유에 의해서 사전 돌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진행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선택이 가능한 진료 사항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환자 측에 제공하고 환자 측의 판단을 돕고 그 내용을 의무기로 남기는 게 이런 연명으로 계획서가 되겠죠. 이거는 건강할 때 하는 거니까 사전 연명에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그때 하나 일부가 호스피스도 만약에 시기가 되면은 발표 식량을 또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서식지가 뭐 이 연명으로는 뭐 그 항암 치료를 할 거냐 중환자실 갈 거냐 이것보다는 환자의 자율성과 환자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측이 향후 수행될 진료의 목표와 구체적 방식을 자율적으로 상담하는 과정. 결국 환자의 상태를 어세스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가 결국은 마지막 시기에 왔을 때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인지, 그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치료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나 또 자기가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거나 유보할 수 있거나 또 원하는 연명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시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환자들과 얘기할 때 모든 치료의 의미를 얘기할 때 가능한 오래 살도록 해달라, 최선을 다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깊게 얘기를 해보지 않으면 환자들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깊게 얘기를 해보면 고통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고통이 심해지더라도 꽤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상당한 고통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감내하겠다는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함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와 라포가 필요한 거죠. 그거에 따라서 호스피스 돌봄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의료로서는 그런 걸 충분히 얘기하기가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되고 있고 그나마 그거를 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애 말기 때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하자는 게 이제 호스피스 돌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도화도 됐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위해서 그래도 그 표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무 기록지가 이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제로도 서로 볼 수도 있고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디스커션하는 돌봄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하고 돌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말기, 임종기 이런 과정에서 뭐 권고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의 연명의료법의 궁극적인 거고 호스피스에서의 키포인트는 이런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기존에 너무 없었다. 그런 것들을 좀 진실되게 서로 얘기하자는 게 기본이고요. 그 아웃컴으로는 이제 그 삶의 죽음의 질, 결국 삶의 질이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앙호스피스에서도 이제 죽음의 질 평가로 이제 기관들 평가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기관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비스가 미진하고 환자가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또 임종을 하셨나 우리가 평가하는 도구로서 임종 후에 기존에 병동에서 근무했던 간호사한테도 피드백을 받고
저희 팀들이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죽어가고자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잘 받아들였는지,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정리가 됐는지, 임종시기가 적정했는지, 임종 3일 이내에 환자 신체 상태는 어떻게 임종을 하셨는지를 해서 죽음의 속도를 이용해서 또 죽음의 질을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호스피스 제도화 이후에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 기관에 따라 또 전체적으로 또 의무 조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기관마다 또 나름대로 자기 기관에 맞게 서식지나 평가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제화로 해서 생애발기 돌봄 방향이 조금은 좀 일찍 오고 또 연결도 잘 되고 또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 연계 상황에서 뭐 태어나면 바로 단절되고 이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바라고 또 환자 중심 의사결정, 비암 환자 보편적 돌봄으로 가려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실제 정책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 기관들의 자율성을 없어지면서 오히려 규제로 법이 오히려 규제로 작용이 되고 지원 사업이 있긴 하지만 민간 주도로 하는 자발적인 그 서포트를 풀면서 이제 기부 같은 게 풀거나 이제 수가에 너무 우리가 그 수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또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히려 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기존에 호스피스 완화로 했다가 오히려 약간의 조기 완화로 조기 돌봄이 진행되게 아주 말기 임종기 전에도 증상 조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완화를 전문기관으로 지정서를 줬습니다. 2008년에는. 근데 법이 되면서 2018년에는 오히려 여명 케이스나 아주 임종에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서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법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법이지만 약칭 호스피스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법이 생기면서 우리의 그 돌봄의 스톱이 더 줄어든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윤영호 선생님 초창기에 호스피스 제도와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감명받고 많이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많이 호스피스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말기 환자 수가가 기존의 무의미한 연명으로 했던 수가를 갖다가 미리 앞으로 당겨가지고 품위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서 임종을 맡겼다 했는데 오히려 뒤에 뭐 고가의 그 추석 영양제 이런 걸 썼던 이번에 많이 들었던 마지막 한 달간의 그 고액이 오히려 그냥 다시 이것만 촘촘해지고 오히려 더 내려가는 이거에 줄이는 효과고 이 줄여든 코스트가 앞으로 오지는 않는 그 현실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과 의료진과의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지만 왜 이게 잘 안 될까 저도 고민이 되고 많이 그 결과물로는 병동을 찾는 선택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 국민의 가치관이 어떻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의학에서도 의학교육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기초 그다음에 임상하다가 또 이런 것들이 이게 중요 이거 가리키고 뭐 폐렴에는 어떤 항생제 균 펼쳐나온 뭐만 하지만 사실 나중에 환자가 난 돈 없어서 안 하겠다 나는 돈 없어서 퇴원하겠다 이런 현실은 결국은 이런 딜리버리 의료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 그 시스템과도 연동이 돼 있거든요. 이게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라는 게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저도 한번 강의 듣는 정도라서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의료에서 어떤 최종 결과물은 꼭 그 의학적인 그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틀린데 특히 생년말기 돌봄에서는 의학적 판단은 뭐 이게 항암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판단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환자 돌봄의 그 목표라든가 선호도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사회 컬처, 사회 문화, 배경 그런 거에 따라서 임상에서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하고 윤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분야가 생애말기 돌봄에 그리고 연명으로 개정법까지 갔지만 이게 잘 구현이 되고 있느냐 좀 퀘스천이고요. 생년월기 돌봄 장소와 사망 장소는 자꾸 사망 장소의 90몇 프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임종 직전에도 집에서 사망하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망진단서는 의사 사망진단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은 응급실에도 와서 또 요양원에도 아직까지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대부분은 또 돌봄에 집에서 돌보다가도 또는 요양원에 돌보더라도 커뮤니티에서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쓰기 위해서 또 의사가 봐야 돼서 이런 의료 부금의 이제 의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망 장소는 다 병원으로 돼 있는 뭐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반대 그 보고서도 있긴 하던데요. 지난번에 합술례를 봤더니 홍콩에서는 홍콩도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 거주가 그래서 왜냐면 비싸고 그래서 관객수가 많을수록 집에서 인정하는 빈도가 높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경제력이 높을수록 가정인정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폐렴으로 이제 시스템 의학에서 메디신에서도 이제 하는 게 예를 드는 게 폐렴으로 입원했고 거동이 어려운 폐렴 말기인데 이 환자가 독거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 돌봄이 이게 꼭 집으로만 가는 게 이 환자의 최선의 돌봄인가? 어떻게 줘요? 이게 또 인동 환자, 말기 환자, 특히 이런 환자에서 그 돌봄의 추적 기부의 문제, 주거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병원에서 가정으로 갔던 게 제 연모작구도 가봤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정 요양원에서 병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까지 응급실이 있는 곳 이런 데로 오는 현상이 있고 실제 이게 대부분의 돌봄 장소와 진짜 사망 장소가 이퀄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수가 있다. 그리고 진짜로 어디서 돌보는 게 우리에 맞는 고민을 해봐야지 무조건 집에서 돌보는 게 우리의 이상형인가. 병원 같은 집을 원하는 거지 집 같은 병원을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 죽음이냐. 그리고 임종이냐. 그리고 연명호를 유보하고 중단 안 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못 가는 거냐. 이거는 병동의 입원형을 좀 암 환자만 보고 거기서는 이제 제한적인 게 있지만 자문형이 이런 거는 연명의료랑 상관없이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의료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이퀄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종이 가까우면은 가까울수록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근거 위주는 약해지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 서로의 공유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컨센서스가 또 그러니까 가족과 환자 의견, 또 의료진의 의견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찍 이런 함께하는 의사결정에 어, 포션이 커진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가 돼가지고 어떤 거는 뭐 틀렸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 사전적으로 뭐 일찍 또 반복적으로 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예전에는 근거 차입출 사업에서 이제는 최근에는 이게 중요성이 점점 법으로도 환자 중심에서 또 환자 의사 공유 의사 개선 사업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경희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성을 알아가는 거 아닐까. 어떻든지 간에 제2차 호스피스 연명으로 종합계획 며칠 전에 발표도 공청회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보다는 비암도 포함된 생애말기 돌봄, 또 의료와 복지가 같이 가야 되고 지역사회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지속되게 끊김없이 또 이런 지역사회 역할과 일반 기존의 의사들의 역할, 또 완화의 팀의 역할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환자가 어디에 있든 지역에 있든 응급실에 오든 어떤 시간에 본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생애말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거죠. 환자 인종 자체가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료권 세계말기 돌봄 제공을 통해서 죽음을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애말기 돌봄 모델의 정착이 또 필요하고요. 국민의 수준과 가치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도화는 나중에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궁금한 거는 중앙 호스피스 또는 QR코드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이거는 이제 진짜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내용인데 저희들 무슨 듣고 나니까 무슨 수료 과정 한번 이렇게 마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엄청난 그 저희가 그 배움을 얻었습니다. 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자유롭게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우선 네. 아주 그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계속 완화 의료와 관련해서 전인적인 돌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WHO에서 정의하는 완화 의료 개념에 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기 발견, 철저한 평가, 통증과 정신사회적, 영적인 다른 문제들의 치료를 통해 고통을 예방하고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다른 문제들의 치료를 통해라는 그 구절이 딱 눈에 띄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연관된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바로 WHO에서 정의하는 완화 의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 이러한 정의를 해석하시는 부분에서 환자의 돌봄에 육체적인 것에 더해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통합시켰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좋은 죽음의 조건에 보면은 빠져 있거든요. 좋은 죽음의 조건에 너무 뭐 오래 살지 않고 죽는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언뜻 눈에 띄는 게 자녀들이나 부인들께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일찍 죽는 거 이런 것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적인 문제들을 돌본다는 것이 그 전인적 돌봄의 중요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WHO에서 정하는 완화의료의 개념에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 의료적인 상황에서 이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국가 체계가 사실은 생이별 수가잖아요, 대부분이. 뭐를 해야지만 돈을 주는. 근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호스피스 정신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뭐 심리사회적 영적인 돌봄에 대한 그런 그 수가 체계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은 엑스트라 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다학제 팀 자체를 구성해서 이런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는 거가 이런 기존의 의료 체계의 통합을 제공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다는 거는 환자가 자기의 삶에 대한 의미라든가 그런 걸 추구하거나 무가치함 또는 또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리드가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할 때는 저희는 이걸 이제 말씀하셨듯이 윤리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종교인이나 무슨 수녀님이나 목사님이 하실 거는 아니고, 이런 교육을 받으신 원목을, 이런 스피리추얼 케어를 하는 그런 또 전문가들이 원래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학회가 있고, 또, 이런 호스피스 생애말기를 관련한 이런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상담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병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의 선생님들은 한 분씩 계십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스님도 계시고, 또 그러시는데, 신부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능하면 같은 영적 돌봄이라면 같은 종교를 가능하면 마치고 종교가 없는 분도 거부감이 없으면 연결을 종교에 계시는 그 원목기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드리고 또 어떤 분들,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으며 매번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 심리 상담하는 우리 선생님, 팀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 스크리닝 정도는 의료진들이 해서 니드가 있다 없다 하는 그 항목에 따라서 영적 언넷 니드가 있거나 요구도가 있으면
일차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심리 상담 쪽은, 초기 상담은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현재 필수 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인데,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볼런티어로 심리 상담사 교육을 받으신 또 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선생님을 연결시켜서 또 가능하면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해드리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네, 그게 뭐, 저희가 이걸 그분들이 하는 데 가서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뭐 어떤 그런, 우리는 신체적인, 의학적으로는 뭐 디프레션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빨리, 죽음을 집촉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내면적으로 보면 아까 그 전 시간에 또 저도 강의를 들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무슨, 사후 세계라든가 또는 현재 또 선망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죽음에 대한, 거부나 무서움 또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가 가서 스크린과 할 수 있는 걸 하고 의학적으로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또 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 분들을 이렇게 구비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의 팀이 전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에, 어디 갔죠? 사라졌네요. 예, 여기. 아,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게 지금 질문이 즉 끝에만 읽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의료 완화 의료 제공 단계에서 지역사회부터 시작하는 레벨 1 단계에서 시작은 우리나라는 언제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레벨 1이요? 예, 그거는 지금, 아마 2차년도에는 아마 지금도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목표로 그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호스피스 쪽만은 아니고요. 커뮤니티 케어 레벨에서 지금 지역사회 쪽에 많이, 의료와 복지를 같이 가려고 노인 문제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저희 호스피스 완화의료 쪽에서는 이제 교육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번역이나 중앙 호스피스 센터에서 그런 거는 전체적인 거를 통합을 하고 주로 이제 그 인력들은 호스피스 학회 회원 중에 또 이제 전문 인력들이 거의 많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예. 이 질문은 윤서희 님이 보내신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전 질문은.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또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명 의료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임종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연명의료법의 적용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정말 문제라면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무슨 질문이 갑자기 아, 많이 있는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 지금 질문하신 거는, 임종 돌봄 시기는, 임종 돌봄은, 말기 돌봄하고 임종 돌봄이 뭐, 의사가 서식지로 하면은 지금 말기라 판단하면 말기고, 지금 서식지에 임종기라 생각하면 임종기고, 이런 차원으로 너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액티브 다잉하는 거는 한 1, 2주로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환자가 그래도 말도 하고 의사소통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임종기로는 여명으로 따지면 한 1, 2주 전에 임종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말기 환자의 연장 선상인데 사실 말기 임종기를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법에서도 임종기라는 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임종기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분하는 카테고리는, 예우 카테고리는 없어질 수 있지만, 이거 이제, 적극적인 임종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환자가 거의 의식도 없어지고, 다발성 장기 부전, 소변도 좀 안 나오고, 가래도 끓고 이러면, 임종 임박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가족 면회도 더 적극적으로 시켜드리고, 불필요한 약물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상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 하나 슬라이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죠? 아, 이현정님? 이현정입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웰다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지금 2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이제 입원용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병원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봉사를 나가보면 자신의 질병과 예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A4 용지에다가 이제 적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자가 자신의 예후나 질병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이제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구로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자문형으로 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입원형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런 환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아니면은 보호자가 그것들을 조금 이제 막으신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은 호스피스는 지금도, 컨설트가 오고, 우리 병동할 때도 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마이크가 들리세요? 아까 보니까 다 안 네. 들린다고 아닙니다. 말씀하셨는데. 잘 들립니다. 네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사전돌봄 계획서라는 게, 그 환자가 앞으로 이제 완치가 안 되고, 앞으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설명하는 서식지거든요. 환자한테 그냥 무조건 설명을 안 하고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되고요. 호스피스는 말 그대로, 본인이 이런 돌봄을 제공한다고 저희가 설명을 하면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동으로 할 때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없으니까, 혹시 그런 거를 원하면은, 기존 과에서 계속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를 수는 없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모를 수는 없고 일단은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게 맑지 않으니까 또는 그 항암이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뭐 2주 남았다, 3주 남았다 이런 예우를 뭐 원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거를 완치가 안 돼서 인종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거는 최소한 보호자는 다 알고 환자도 의식이 있으면 본인한테 사인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우를 어느 정도 예우를 말하는 건지 완치를 말하는 건지 이게 점점 나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우를 말할 때 이게 점점 나빠지고 보통 저희는 몇 달 내에 보통 우리한테 의뢰되면 보통 서너 달 정도 예우가 생각됐을 때 저희한테 의뢰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환자가 너무 모르고 컨설트가 왔을 때는 기존에 의뢰했던 교수님하고 재면담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궁금한 걸 다 물어보시고, 그래도 여기를 제 컨설트를 내달라고 하지, 저희는 오히려 그 기존의 선생님보다 그 컨설트 페이퍼 한 자를 보더라도 거기를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낙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를 솔직하게 물어봐라. 저희는 대충 뭐 얼마나 저희도 이제 알지요. 뭐 2주 못 가겠다. 뭐 금방 돌아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 의식 없는 분들까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예전에 연명으로 돼 있어 써놨으면 받고 보호자랑 계속 면담을 하는 거고 그 전에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가능하면 지금 저한테 궁금한 거를 우리 지금 치료받고 있는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봐서 대화를 하게끔 주선을 하는 편입니다. 답이 혹시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모르고 네네, 감사합니다. 하는 네네. 예, 시간 관계로 딱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저희가 매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영희님,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했을 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거가 다른 병원에 되어 있는 병원에 진료받지 않는 환자니까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도 호스피스를 받는다는 건가요? 그런 뜻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호스피스 상담하러 저희 병동에 오는 거죠. 그런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대답이 네, 왔습니다. 호스피스 정도 별도로 해서 주로 저희도 저희 환자 위주로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오는 거는 또 그래서 이런 완화의료 서비스는 제가 예전에 시시리 썬더스 거기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도 이게 뭐 우리 환자만 받고 남의 환자만 또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번에 크라이테리어가 그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응급 상황 뭐 소진됐을 때뭐또 이런 거에 맞춰서 급한 환자를 오히려 뭐 지금처럼 뭐 먼저 대기한 사람이 먼저 입원하는 시스템으로 사실 많이 가고는 있지만 원칙대로 하면 더 급하고 더 필요한 사람을 우선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되게 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도 우리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예외는 있지만 가능하면은 기관마다 어떤 입원 우선순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입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풍부한 내용에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서 참 여러 누님 가지로 머리 갖고 와. 제가 좀 이걸 끊어야 되겠네요. 예, 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최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럼의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드릴 게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8시에 같은 일요일입니다. 같은 줌 링크에서 초등생 죽음 교육을 위한 간단한 공청회를 저희들이 열고자 합니다. 한 7, 8분의 관련된 또 전문가 또 다른 분들 또 부모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서로 대담을 나누면서 우리가 초등생한테 죽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이 공청회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갖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대한 그림책으로 죽음을 같이 사유하는 모임의 대표이신 우리
임경희 선생님이 주도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갖고 들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8시 같은 줌 링크입니다. 그러면 조명진 부장님 다음 우리 포럼 배경하고 주제 그리고 연사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발표자 보기로 보이나요? 전체 화면이 안 보이고 어떻게 에, 지금 아,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다음 강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연에는 저희가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성모병원의 이명하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명하 교수님께서는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종양내과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죽음 공부에 어떤 필요성을 깊게 느끼셔서 공부를 해오셨고 그 부분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일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실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그런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는 논문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이 시스테마틱 리뷰 시기적 고찰 논문을 보면 4,876명의 종양내과 전문의 중에서 약 32% 정도가 소진 현상 혹은 정신과적 어떤 이환율을 좀 보였고 12% 정도가 확실하게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최대 30% 정도가 알코올에 의존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 정도의 젊은 종양내과 의사가 또 워크로드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레포트가 됐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환자분을 진료하는데 많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다른 진료 분야로 떠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컨텍스트에서는 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쭉 이렇게 이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문이 있는데 실제 저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환자분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죽음 교육을 의무이자 권리로 시행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들도 똑같이 죽음 불안과 공포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음 불안과 공포가 제대로 잘 해결이 안 돼 있는 의료진들이 또 탁 이렇게 암을 진단을 받으시거나 혹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심각한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고 엄청난 이제 공포와 불안에 이제 떠시면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포의 회오리가 돕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과도한 치료, 그래서 이제 파이트 막 해가지고 뭐 너무나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그걸로 환자분이 막 돌아가실 뻔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 과도한 죽음의 공포와 어떻게 보면 좀 내셔널하지 않은 내셔널한 범위를 넘어설 만큼 과도하게 치료를 하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버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종양내과 선생님의 어떤 이제 수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2013년도에 종양학과에 관련된 이제 그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노아라는 42세 여성 환자를 이 선생님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고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랬는데 이제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5cm짜리 유방암이 발견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과정들이. 근데 너무나 환자분이 밝고 활기차고 명랑하시고 그 와중에도 막 배려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던 환자라고 해요. 당연히 이제 의사분도 되게 좋아하셨죠.
그랬는데 약 3개월 후에 우상복부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간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간은 촉진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갈비뼈 아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촉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커졌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바로 CT를 찍었더니 이제 간 전이가 발견이 됐고 10개월 후에는 간부전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은 너무 비극적이지만 병원에서 사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그 자기 성찰 안에서 나는 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서 심리적 거리를 두는가, 자기가 도망갔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글이 사실은 너무나 극사실적으로 이제 죽어가는 환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돌보는 의사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녀의 암이 항암 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치료의 경과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질환이 진행이 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니까 이게 점점 더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와서 결국에는 의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의 이름이 회진 리스트에 있는 것도 보아도 너무 괴롭고 회진을 가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녀를 내가 가진 최선의 의학 지식으로 치료를 했고 진짜 마음속 깊이 쾌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은 내 안에 어떤 것이었다. 나는 그녀와 예전처럼 환자와 의사 간의 돈독한 정과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대화 대신에 그냥 무의미한 다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얼마 죽음에 대한 얘기를 피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고 그동안에 이런 치료에 그런 옵션이 있다라는 건 그런 얘기를 못 하고 굉장히 무의미한 대화들, 뭐 혈액 검사가 어땠네, 약제가 어땠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보려고 하고 그녀를 만나는 일이 사실 이제 이 의사에게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지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환자가 심해질수록 더 이렇게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서 이제 이 의사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 내면의 이런 고통이. 그래서 이 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않아서 이제 이런 태도를 감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제 역부족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 의사도 소진 현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했고 다른 의사들 역시 나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런 것에 문제를 삼지 않는 거에 절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종양내과 분과 전문의 과정을 거의 마쳐가던 시기에 자기가 이렇게까지 평판이 좋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 앞에 서는 의사들에게 흔한 반응이라는 것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어요. 나는 나와 다른 동료 의사들이 환자 그의 병이 깊어져서 이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다 같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지를 목격해왔고 자신도 그랬죠. 그런데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환자들과 정서적으로 그런 유대감을 갖는. 그 뒤로 점점 완치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예정된 환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문제로 사회심리학자인 허시보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그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게 한 대상, 뭐 중환자라든가 장애인들에게 불합리한 비난을 하거나 혹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공격성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꽁꽁 숨겨둔, 나도 사실 되게 죽음이 무서운데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건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숨겨진 그런 두려움을 자극하는 대상을 피하고 싶어 하고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텐던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숙이 꽁꽁 억압을 해둔 죽음 공포를 자극하는 존재, 즉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은 어떤 자연적인 인간적인 어떤 좀 욕구와 공감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돌봄의 치료를 제공하고 싶다는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의지 사이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라 하고 죽음을 사실 대면하지 못하는 의사들 내면에 있으니 그래서 의사들 스스로 죽음을 대면하고 이해하고 통찰해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저자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시는 환자분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죽음 교육과 죽음 교육을 의무이자 권리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게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신 그림책으로 죽음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이변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셨다고 해요. 커다란 질문. 그래서 죽음은 왜 태어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죽음이 넌 삶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란다. 라고 이렇게 읽어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죽음은 두려운 존재일 수는 있지만 삶이라는 보석을 닦아주는 수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삶을 더 빛내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시작하신 내용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우리 최현선 교수님께 정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신앙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내디디시는 모든 발걸음에 크신 분의 은총과 그리고 어떤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어릴 때 참 어머님들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어머님들은 그냥 완벽하고 그냥 주기만 하고 우리들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머님도 어렵고 무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모르고 지금 조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환자로서 의사들한테 받기만 하려는 그런 어떤 심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의사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많은 고뇌와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자들 돌볼 텐데요. 감동스러운 그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소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조 부장님 저 휴스턴에 학회에 가 계시고 거기 이른 새벽인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포럼 준비해 주시느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럼 아까 공지해 드린 대로 5월 26일 이명하 교수님 5월 26일이죠. 포럼이 5월 26일 이명하 교수님 같은 8시 저녁 8시 똑같은 포럼이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번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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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